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부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다는 것은 부채가 많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부채 비율은 24년 2분기 기준으로 34.1%입니다. 부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회사채 발행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이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려면 부채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채를 사용할 경우 이자 비용에 대해서 법인세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로 구축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채 발행량이 많아지면서 회사채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회사채 금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가 구축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고 시장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생산 3요소는 노동지대의 자본입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자본 비용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구축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합니다. 양적 완화를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이유죠. 2022년 한국전력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구축 효과는 나타납니다. 2022년에만 한국전력은 23조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손실을 회사채로 만회했습니다. 한전은 부채 금액이 200조가 넘고 부채 비율이 600%에 육박합니다. 보통 이러면 파산입니다. 한전이 파산하지 않는 이유는 신용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채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고에너지 가격으로 한전의 손실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회사채 발행량은 늘어납니다. 한전채는 6%대에서 발행이 됩니다. 정부 보증기관이 6%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면 일반 기업들은 그 이상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한전채의 대규모 발행으로 인해서 회사채 금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규제하는 것은 대출해줄 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재원은 MBS 발행입니다. 그 외에는 청약저축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MBS를 발행하면 인수할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인수할 주체가 없다 보니 청약저축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올리고 국민연금 율도 올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MBS를 발행합니다. 달러 빚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회사채 시장에 복귀를 하게 되면 MBS 발행은 어려워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재원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기예금, 보장성보험,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주택담보대출 재원입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은행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5년 만기로 발행하기 때문에 은행 자체 대출에서 고정금리는 5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은행들도 은행채를 크게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개인연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택시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개인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재원입니다. 증권사의 개인연금은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증권사 개인연금의 인기원인은 국내 상장 미국 ETF입니다. 세금이 이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금리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미국으로 자본이 이탈이 되고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해외 주식으로 자본은 이탈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시장에는 부정적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려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늘어나야 합니다. 주담대 재원이 해외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부정적입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유동성은 국가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를 운영해야죠. 우리나라는 주담대가 이 유동성을 가지고 갑니다. 현재 경기 침체 원인이죠.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고금리가 아닙니다. 생산 3요소는 임금 지대 이자입니다. 우리나라 경기 침체 원인은 고임금과 높은 임대료입니다. 임금은 직원을 쓰지 않으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자도 크게 오르지 않았죠. 1980년대에는 10%대였습니다. 지대가 우리나라를 망치는 결정적인 요소죠. 임대료만 낮아도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줄어들 것이고 경기는 좋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해줄 재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출해줄 재원은 생깁니다. 가게가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예금을 할 것입니다. 보험료도 내고 국민연금, 그리고 주담대도 상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주담대 재원이 됩니다.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출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예금입니다. 예금 중에서 지급준비율만큼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예금이 없다면 대출도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
가계예금은 기업 대출의 재원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저축을 강요했죠. 2000년 이후 가계예금은 가계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려면 예금이 필요합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가계들이 예금할 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대출해줄 재원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죠. 금융시장을 단기자금 시장 머니 마켓과 자본시장 캐피털 마켓으로 구분합니다. 기준금리 정책은 단기자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2022년 말에는 자본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중금리는 폭등합니다. 금융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신용 스프레드 급등입니다. 신용 스프레드는 국채 수익률과 회사채 수익률의 차이를 말합니다. 회사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서 회사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삼성전자가 회사채 시장에 복귀를 하게 되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부동산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주담대의 재원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까지 경기가 좋았던 이유는 기업들이 가계예금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후 가계예금은 주담대로 이동합니다. 건설 경기로 국내 내수 시장을 살리지만 부작용은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현재 최악의 경기 침체는 발생합니다. 생산 3요소인 임금지대, 이자의 부담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달러 환율이 20% 이상 상승하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은 높아지고 수입물 가상승으로 원자재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좋아질 수 없는 이유가 임금지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외노자로 대체를 한다고 해도 지대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지대가 낮아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희망은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회사채 발행을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볼지 의문입니다. 주담대 재원이 없어서 디딤돌 대출 한도도 줄였는데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주담대 재원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애플 엔비디아처럼 경영자가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로 삼성전자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생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